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핫 이슈의 주제는 복지 혜택 받으면 영주권 못 받나? 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법에 따라서 시행이 현재 예견되고 있는 이민 신청자의 복지 수혜 여부 제한, 이 문제를 놓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서 이 제목을 전해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복지 수혜를 받으면 영주권 못 받나?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자, 어제까지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모두 마감됐는데요.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를 좀 중요하게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홍재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까지 무려 14만여 건의 의견이 수렴됐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복지 수혜 제한 좀 설명을 하고 가죠. 네, 이미 언급하신 대로 영주권을 신청한 모든 이민자들이 현재와 과거 어떠한 복지 수혜, 즉 퍼블릭 차지를 얼만큼 기간 동안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영주권 이민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어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시행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민 당국이 갑자기 속도를 낼 경우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퍼블릭 차지는 생계를 위한 현금 보조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푸드스탬프, 섹션 8 바우처, 난방비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정부 지원 혜택이 포함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 수혜들을 받았을 경우 또는 받고 있는 경우를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38만 명 이상이 미국에 미리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여서 자칫 이들 모두 영주권 기각이라는 결과에 닿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법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물론 법안이 발효된다 해도 60일 또는 그 이상의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민 신청이 진행 중인 분들의 복지 수혜는 아무리 에펙트가 없다고 전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단하세요라고 그 누구도 당장 권고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민 신청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무슨 비자라든지 네. 체류할 수 있는 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거나 네. 이미 신청이 들어갔다거나 네.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영주권의 경우에는 네. 복지 수혜 받는 것을 중단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본인들에 달려 있고 전문가들에 달려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지금 다시 정확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발효 시점 이전에 들어온 이민 신청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하니까 일단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멈추시는 게 좋다는 권고인데요.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이승우 회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네, 궁금합니다. 정부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절대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이머전시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 혜택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자제를 하셔야 돼요.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 신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푸드 스탬프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되고 장기 요양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섹션 8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네. 집 살 때 혜택 주는 프로그램. 네. 이런 것도 이제 받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섹션 8 프로젝트 베이스드 렌털 어시스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렌트할 때 정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다음 퍼블릭 하우징 이것도 이제 혜택을 받으시면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영주권 받고 혜택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걸 이제 자제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제 행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일단 통과 시점 60일 이후라는 그레이스 피리엇은 있지만 지금 이민 신청에 들어가신 분들도 안전하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받고 계신 것도 일단 중단을 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이민국 간행사라 볼 때는 이제 법보다는 이민국 내부에서 좀 더 엄격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스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좀 애매한 게 정부에서 당장 스탑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안 준다.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 애매한 게 혹시 모르니까 네. 아예 미리 지금 받지 말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효된다고 해도 그 이전에 접수된 이민 신청들에 대해서조차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분위기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은 소급 적용될까봐 두려워서 미리미리 끊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변호사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예외 조항 같은 것도 있을 법도 한데 일단 여기서 그 새로운 법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연방이민수사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퍼블릭 차지 규정안, 이제 이렇게 규정 계획안을 살펴보면 일단 국토안보부에 의한 개정 강화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수렴된 의견들을 리뷰한 다음 발효되는 시점과 내용들을 이제 파이널 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번 강화안에서 응급용 치료,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교 무료 급식, 입양아들, 위탁 아동들에 대한 지원 등은 일단 예외 사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의견을 수렴해도 이 예외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이거에 대한 확대도 없고 그리고 축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국토안보부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이 오는 부분인데요. 이민 신청자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금융자산, 그리고 교육 수준과 습득된 스킬 등을 따져서 이민 신청 승인 후에 퍼블릭 차지 수혜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정말 애매한 거예요. 예? 예. 저 사람 가만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영주권 딱 받자마자 바로 그냥 뭐 복지수혜를 신청할 것 같은데 이거를 물론 예측이니까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인터뷰 몇 마디 하면서 하겠냐고. 물론 서류도 제출합니다만은. 네, 이게 사실 근데 이 서류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접수가 되는 서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다만 거기에 이제 부각하는 그 시각 자체를 예전에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네. 범죄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차단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해가 되니까 어찌 보면 예. 자칫 이 인권 문제와도 연계를 시킬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참 무섭네요. 좀 무섭죠. 근데 이게 이민자들을 마치 이게 소모품처럼 보고 우리 국가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좀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풀타임 학생이 아니면서 일단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소속된 회사가 뚜렷하지 않거나 취업 경력이 없었던 경우, 그리고 이민 신청 접수 직후 36개월 내에 복지 수혜를 받는 경우,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의 질환자임에도 별도의 이 프라이빗, 이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복지 수혜와 관련해서 추방 사유, 의심 사유들이 있었던 경우 등은 모두 이 기각 가능성이 네. 큰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뭐 좀 리즈너블 해요. 네. 네. 풀타임 학생이 아니면서 소속 회사가 뚜렷하지 않고 또 취업 경력 없고 네. 뭐 취업 비자 줄 수 없죠. 아니 그런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받아줄 수 없겠죠. 네. 이민 신청 접수를 한 후에 36개월 안에 복지 수혜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이런 경우도 나라에서 봤을 때 영주권 주자마자 이 사람은 바로 복지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또 일상에 지장이 올 정도의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인데 의료보험이 없다. 네. 그럼 뭐 영주권 주면 바로 메디칼 신청하겠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봐서는 뭐 리즈너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나이 50, 60, 70에 미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로 영주권 카드가 날라오고 영주권 카드 받으면 바로 그달부터
한 800불, 900불씩 돈이 딱딱 오거든요. 네. 이 나라에 돈 1불도 아직 세금 안 내고 오자마자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 경우가 뭐 많았죠. 이런 나라가 참 좋다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제 좋다를 넘어서 이제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거니까 네. 일견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민자 사회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스테이지를 지났다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내 얘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네. 이민 신청 심사에서 별 문제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어떤 경우다 언급이 있나요? 네, 이 국토안보부는 뭐 쓸데없이 친절하게도 네. 이 퍼블릭 차지 대상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적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 쓸데없어요? 난 이게 제일 궁금한데. 네, 의외로 네. 간단하게 하는데요. 네. 우선 해당인이 네. 적어도 연방 빈곤 레벨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산과 경로 그리고 이 재정 지원이 있다면 일단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연방 빈곤 레벨이 뭐 전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네. 통장에 5,000불이 있으면 그 아래로 있으면 연방 빈곤 레벨이다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2.5배여야 되니까 5, 25, 25,000불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닌가? 예, 빈곤 레벨은 조금 다르게 네.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든 이민 신청을 할 때 자산 보증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내가 지금 이게 빈곤 레벨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도움 없이 일단 정착 생활을,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기준인데요. 또 해당인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지금 직장에서 역시 적어도 연방 빈곤 레벨 250%를 감당하는가. 그렇다면 오케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빈곤 레벨이 한 달에 월급 1,000불 이하를 받는 것이다 라면 전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2,500불 정도를 받아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쉽게 보면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빈곤 레벨, 연방 빈곤 레벨은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게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낮으니까 네. 조금 캘리포니아 유리합니다. 예, 이런 면에서는.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다른 항목들도 심사해서 필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본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나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방 빈곤 레벨 250%를 감당하는가 또 자산과 경로 지원 등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케이. 복지 수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쉽게 내주겠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오케이 그렇게 되는 네.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의 상식적으로 보는 항목들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강화된다는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는 거거든요. 연방 정부의 그 연방 빈곤 레벨의 250%라는 거 네. 숫자로 좀 나온 거 없어요? 예를 예, 들어서 4인 가족 기준 한다면.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연방정부 250%를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62,750달러입니다.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 수입? 네, 그리고 한 사람일 경우에는 3,350달러. 그 4인 가족이니까 한 달에 5,000불이 부부가 같이 벌어서 합산해도 되네요. 5,000달러. 네, 그렇습니다. 혼자 벌 경우에는 3,350달러. 그럼 한 달에 한 2,500. 그 맞네, 2,500. 예, 네. 그리고 두 사람 가족은 41,150달러. 네. 그리고 3인 가족은 51,95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네. 지난해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250%를 볼 때 연방 빈곤 레벨 250%는 1,250달러 정도가 지난해보다는 올라간 수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벌고 4인 가족일 때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다. 네. 뭐 62,750.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가능하겠죠. 웬만하면. 네. 근데 전국적으로 볼 때 또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평균이라서 쉬운 일은 아니고 사실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나 LA에서 4인 가족이 62,000달러 한 달에 이걸 번다고 해서 아파트비 내기도 빠듯하거든요. 네. 아니 아파트비 빠듯하게 내는 거는 뭐 네, 당사자들이 뭐 그렇습니다만. 얘기고 그만큼 벌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만큼 벌 수 있느냐도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럴수록 더더욱이 어려워요. 그만큼 벌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네. 자, 이번 강화안의 목적은 세금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멀쩡한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라니까 사실 할 말은 없는 거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그런데 결국 우리 같은 이민 사회에서 볼 때는 이민 커뮤니티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인사회도 사실 이 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밖에서 보여지는 이런 선의의 목적,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만 있다고, 그게 정말 순수한 목적이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 이승우 변호사 협회장도 사실 저와 같은 맥락인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의혹을 짚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조금 긴데요. 한번 쭉 들어보시죠. 분명히 이제 영주권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이민자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걱정하는 노동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반이민 정서이기 때문에 이민이 이제 기존보다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더 줄어들 공산이 크고,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이제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타격이 있을 거고, 또 소비 같은 경우도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하더라도 상당히 식료품 같은 거나 이런 어떤 비용을 지불할 때 다 세일즈 텍스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은 직접적으로 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미국 정부의 지금 이런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살짝 우리가 좀 들여다볼 부분도 있네요. 네. 정식으로 내가 뭐 인컴 텍스 뭐 이런 것을 내지는 못하는 또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슨 식료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소비 활동을 하면서 세일즈 텍스 다 내니까. 네, 높은 수준의 세금들을 여러 부분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네. 뭐 예. 높은 수준까지는 아닐지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게 소비를 네. 하면서의 네. 세금은 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텍스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예,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모든 게 어려워지면 한인타운에 캐시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한인타운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네. 사실은 이 얘기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이민자 사회도 그동안 복지 수혜를 편법적으로 받아오는 것을 좀 일반화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은 사실 피하기 힘듭니다. 네. 네, 한국에서 이민 수속 중인데 뭐 가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복지나 SSI 등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 네. 오는 것을 제가 수년 전부터 취재하면서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뜻으로 국가가 행하는 복지 정책이 정작 정확하게 수혜를 받아야 할 곳이 아니게 되면서 공화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민자 사회에서 법적인 대응 또는 법에 대한 반박을, 이 단체적인 그 반박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칫 그것 때문에 역풍이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편법을 조장하고 또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이민 브로커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도 사실 좀 주의해봐야 합니다. 네.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일이 복잡해질수록 아이고 내가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요. 왜 고민하세요? 얼마만 주세요 하고 나서는 브로커들이 횡행할 네.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거의 대부분이 이민 사기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믿을 만한 분께 좀 잘 알려져 있는 분들한테 가는 것도 좀 좋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조금 그러니까 좀 그 지름길을 찾는다던가 요런 정도의 그 생각을 조금 더 버리시고 좀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불법적인 브로커가 날뛸 수 있다라는 점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뉴스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그렇습니다. 들으시고 그리고 네. 내가 이제 정보를 직접 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네. 난 모르니까 몰라 나 맡길래 이거 안 됩니다. 네.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네. 정보를 좀 정확하게 취합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바뀌는 대로 그 안에서의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좀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네.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그런 이슈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인타운 경제에 절대 좀 악영향이 없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갖게 되면서 네, 시간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